아마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제 나이 72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령의 아버지가 뒤늦게 주식에 빠져 걱정하는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한 노인의 인생 후반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5년 전 67세의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어요. 35년간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일했죠. 일이 없어지니 처음엔 좋았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회의나 민원 처리에 시달릴 일도 없으니까요. 평생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자 심심함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내 명숙 씨는 여전히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자원봉사를 나가고 저는 집에 혼자 남겨져 텔레비전만 보는 일상이 반복됐죠. 처음에는 산책도 다니고 근처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도 곧 지루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주식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젊은 진행자가 차트를 보며 설명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종목은 최근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모멘텀이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생소한 용어들이었지만 왠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평생 수학을 가르쳤으니 숫자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일에는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메모지에 용어들을 적어가며 봤어요. PBR, 계절성, 모멘텀, 이평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채널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초보자를 위한 영상부터 전문가의 분석까지 다양했죠.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영상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한 달 후에는 가상투자 앱을 받아 모의투자도 시작했어요. 모의투자로 50만 원을 2주일 만에 63만 원으로 불려봤을 때 그 짜릿함이란 제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주식 좀 해볼까 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당신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봐요. 큰돈 아니면 괜찮겠죠. 그렇게 저는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떼어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으로 산 주식은 제가 평생 아껴 쓰던 맥북의 애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 텔레비전 브랜드인 삼성전자였습니다. 제 첫 투자 원칙은 단순했어요. 내가 아는 제품, 내가 쓰는 제품의 회사에 투자한다. 한 달간의 모의 투자와 책 한 권을 읽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투자였죠. 기대와 달리 애플 주식은 매수 직후 조금씩 하락했고 삼성전자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50만 원씩 투자한 주식이 일주일 만에 각각 48만 원, 49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모의 투자와 실전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마이너스를 보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손해를 보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영상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정보를 찾아보고 전자책도 몇 권 구매해 읽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주식이 살짝 반등하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급등 예상 종목이라는 중소형 주식 2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100만 원씩 투자했어요. 이렇게 첫 달에 300만 원을 투자한 셈이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중소형 주식들이 급등은커녕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이 70만 원으로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자 50만 원이 되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존버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존버, 견뎌내며 버틴다는 뜻의 신조어였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자 총 투자금 300만 원이 200만 원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손실이 난 상태에서 팔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럴 때 더 사두면 나중에 올랐을 때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는 인터넷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200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기존에 산 종목들 중 가장 많이 하락한 두 종목에 100만 원씩 추가로 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총 500만 원이 투자된 상태였죠. 아버지, 요즘 주식 하신다면서요? 어느 주말 둘째 아들 민석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물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말했나 봐요.
응, 한 달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어.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재미있더라. 많이 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시장이 안 좋다던데. 아들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별로 안 했어. 조금씩만 해보는 거야. 괜찮아. 사실 500만 원이 저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는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주식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다가 손해봤어요. 요즘은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조심하세요. 민석이의 충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식을 시작한 지 2달째가 되었습니다. 총 500만 원의 투자금은 350만 원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텔레그램 투자 정보방에도 가입했어요. 거기서 확실한 정보라며 공유되는 종목들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데 깜짝 실적 예상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3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잃어버린 돈을 한 번에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퇴직금에서 다시 500만 원을 빼서 그 확실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1000만 원이 주식시장에 들어간 셈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금 통장의 움직임을 눈치챈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퇴직금 통장에서 돈 뺐어요? 아, 그게 주식에 조금 더 투자해 보려고. 조금이요? 얼마나 한 거예요, 지금?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아내는 화를 냈고 저는 괜찮을 거라고 곧 수익이 날 거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음 주말 이번에는 첫째 아들 민기까지 함께 집에 왔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린 거죠. 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 텔레그램방 다 사기꾼들이에요. 유명한 수법이라고요. 민기가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어 이런 일에 밝았어요.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은 이미 그들이 싸게 매수해둔 주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때 그들은 미리 사둔 주식을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게 되죠. 민기의 설명에 온 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내가 또 속은 것이었죠. 아버지,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세요.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요.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되는 건데. 제가 항변했지만 두 아들은 단호했어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현명한 손절이라고 해요. 결국 아내와 아들들의 압박에 저는 주식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1000만 원 투자금이 7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300만 원의 손실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내야 하나?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심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주식은 정말 위험해요. 우리 나이에 큰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없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잃어버린 돈도 아쉽지만 새롭게 찾은 취미를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도 있었죠.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다시 무료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 보기, 산책하기, 가끔 경로당 가기. 하지만 여전히 주식 생각이 나서 몰래 주식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곤 했어요. 제가 팔았던 주식들은 여전히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 도서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주최하는 무료 강좌였어요. 호기심에 신청했고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의는 노후 자금 관리의 기본이었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여성 금융 전문가였어요. 주식은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고위험 상품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시기에 변동성이 큰 투자는 위험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에게 적합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정성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유동성입니다. 필요할 때 빨리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죠. 셋째, 수익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의 두 조건보다 후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강사는 은퇴자 포트폴리오의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금 40%, 국민연금 20%, 안전한 채권형 펀드 20%,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어요.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총 자산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분산 투자 상품이 안전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다가가 제 경험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수하셨지만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계시니 다행이에요. 강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금융사기 예방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의 사기가 소개되었어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였죠. 이런 수법은 특히 노년층을 노립니다. 빠른 수익을 약속하며 현혹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내부자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노후 재테크의 실제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제로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들이 소개되었어요.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면 안 되죠. 안전하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는 국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그리고 배당주나 고배당 ETF 같은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배당주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업은행, KT&G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꾸준한 배당을 주는 편이죠.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구나. 나도 샀던 주식인데. 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배운 내용들, 깨달은 점들, 그리고 새로운 계획까지. 여보, 내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경험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식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래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공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상의하면서 할게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이번엔 약속해야 해요. 첫째, 투자 금액은 우리 자산의 20%를 넘지 않는다. 둘째, 모든 투자는 나와 상의한다. 셋째, 수상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말 우리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배운 내용과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민기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심심하셨다는 건 이해해요. 취미생활로 주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돈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신다면요. 민석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저는 두 번째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자산의 약 10% 정도였죠. 하지만 이전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개별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했어요. KODX200 같은 ETF의 50%, 안정적인 배당주의 30%, 그리고 나머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 주식에 투자했죠. 둘째, 투자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내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생각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하니 감정적인 결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매달 아내와 함께 투자 성과를 검토했어요. 함께 상의하니 더 신중해질 수 있었죠. 넷째, 구청 강좌를 수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교육 사이트의 글을 꾸준히 봤어요. 특히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읽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저는 주식을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려나가는 방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였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300만 원이었던 투자금은 320만 원이 되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정기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무엇보다 잃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뉴스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건 사고가 아니라 경제 뉴스에도 주목하게 된 거죠.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들과의 대화가 더 풍부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일하는 민기와는 주식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반도체 업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나름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은퇴 후 빈 둥지 증후군으로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관심사와 가족과의 대화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가족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실수해서 돈을 잃기도 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제 노후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식탁에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무기력해지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시니까요. 민석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식하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어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전문가들도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민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가 실수했을 때 너무 화내지 않고 이해해줘서요. 당신이 바보같이 굴 때는 화도 났지만 그래도 당신의 도전 정신은 항상 존경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 투자 자체보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값진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뜻인가 봐요. 그 후로도 저는 주식 투자를 계속했고 점점 더 안정적인 투자자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항상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저도 손실을 봤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다는 원칙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제 300만 원의 투자금은 38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복리로 계산하면 약 12%의 수익률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더 놀라운 것은 주식 투자 경험이 제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에 더 익숙해졌어요. 주식 앱을 사용하다 보니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죠. 둘째, 사회적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구청 금융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동년배 투자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매월 한 번씩 만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관점에서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셋째,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그저 쉬는 시간이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주식 투자라는 실패와 도전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면 오히려 이런 깊은 배움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패와 좌절이 있었기에 더 겸손하게, 더 진지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금융교육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초금융교육을 진행할 봉사자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놀랍게도 도서관 측에서는 제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전문 금융인이 아닌 실제로 은퇴 후 투자를 경험한 일반인의 시각이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월 2회 노년의 현명한 자산 관리라는 소규모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수업 주제는 은퇴자가 주식 투자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실수를 경험한 평범한 은퇴자예요. 하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 배운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수업에는 10명 정도의 수강생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실패담을 솔직하게 나누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웃음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봤어요. 한 수강생의 고백에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실수와 교훈을 공유하며 함께 배워나갔어요. 두 번째 수업부터는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었고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거죠. 김정훈 선생님의 강의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 공감되고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강의를 준비하며 저도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사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교육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투자 역량도 더욱 발전했고 포트폴리오도 더 다양화되었어요. 이제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ETF와 채권형 펀드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초기 투자금 300만 원을 420만 원으로 불렸고 추가로 3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전체 자산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아내도 이제는 제 투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경제 뉴스를 보며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여보,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던데 우리 투자에는 영향 없을까요?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이제 저녁 식사 후 함께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간단한 주식 용어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대화는 더욱 풍부해졌어요. 오늘 내가 가르치는 수강생 중 한 분이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주식 투자는 도박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도박은 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주식 투자는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운이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주식을 마치 도박처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처음에 그랬듯이. 아내의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도서관에서는 제게 정식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소정의 강사료를 받으며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선생님의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님이기에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 담당자의 말에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봉사활동으로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기쁨이 더 크거든요. 오히려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고 도서관에서는 더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왔다가 제 강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70대 은퇴 교장 선생님이 주식 투자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웠습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 기회가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다음 주 지역 신문에는 72세 은퇴 교장 주식 실패에서 배움을 얻어 이웃들과 나눔의 삶 실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제 강의에 관심을 보였고 수강 신청이 급증했어요. 이제는 한 반이 아닌 2개 반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반과 목요일반으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준비해야 할 양도 그만큼 늘어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의외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민기가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강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실용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아버지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기의 도움으로 제 강의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실제 금융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이 더해졌거든요. 때로는 민기가 특별 강사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 인기 있는 강좌가 되었어요. 수강생들은 이론과 실제 경험, 그리고 현장의 최신 정보까지 모두 들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투자 4년 차가 되던 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고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웠고 제 수강생들 중에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특별 강의를 열어 위기 상황에서의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박앤세일이라고 뛰어들면 안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저 자신도 이 원칙을 따라 추가 자금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두 투자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보며 조금씩 분할 매수했어요. 이 결정은 나중에 현명한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제 포트폴리오도 큰 폭으로 성장했거든요. 투자를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해 총 투자금 1,000만 원은 1,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도서관 강사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되었고 수강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또한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기와는 함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에 없던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주식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죠. 은퇴 10년 차가 되던 날 우리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은퇴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참 감회가 새롭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심심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강의 준비에 주식 공부에. 맞아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처음에 주식 시작하셨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식에 빠지면 돈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 현명해지셨으니까요. 민석이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덕분에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체념하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가르치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로 갈등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어요. 경제를 이해하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첫 번째 투자에서 잃었던 300만 원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큰 손실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값진 수업료였던 것 같아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이 처음에 저를 말렸던 이유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가 돈을 잃을까봐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년의 부모가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걱정과 조언이 있었기에 저는 더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그 도전이 현명한 선택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가족의 지지와 조언은 당신의 도전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걱정과 반대가 사실은 더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를 통해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행복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제가 72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자녀들에게 반대받은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